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중국 광시의 라이탄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타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타투를 자신의 꿈이나 간단히 예술과 미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저는 한 선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어깨에서 팔뚝, 그리고 종아리까지 매우 큰 타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의 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는데 타투를 가리기 위해 크림을 발라야 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평가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가 이 그림을 새겼을 때 그는 바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DNA 외에도 타투로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것도 타투의 목적에 대해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채널에 처음 오신다면요. 2018년 3월 17일 광시 라이탄시 화교관리구역의 모든 도로와 골목길에는 현지 경찰의 공고문이 넘쳐났습니다. 공고문의 내용은 새로 발견된 익명의 여성 시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한 보상금이었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죽은 사람의 다리 사진 2장이 프라머넌틀이 담겨 있으며 꽃 그림과 흐릿하게 보이는 랭마이라는 2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고의 내용은 당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게시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빠르게 시민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루 전인 3월 16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라이탄시 화교지구의 경찰서가 한 주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의 목소리는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중 라이탄시 흥탄산업단지에 있는 체육관 뒤의 호수에서 떠있는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산업단지 옆에 위치한 호수로 작은 콘크리트 도로를 통해 산업단지 뒤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조 출입구에 불과합니다. 다른 방향은 주변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하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공장 건설을 위한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이곳은 사람의 왕래가 매우 적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으며 일부 위치에는 건축 쓰레기도 쌓여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시체는 거의 해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시체는 심하게 부패하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중년 여성으로 키가 약 1.6m이고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사이로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피부는 매우 하얗고 종아리에는 타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손은 부드럽고 굳은 살이 없어서 피해자가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피해자는 자주색 가을 외투와 검은색 캔버스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옷이 어지럽게 흘러내리고 아래쪽은 노출되어 있었고 발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몸에서 휴대전화나 어떤 문서, 보석 같은 소지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시체 유기 사건과 유사하게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그녀의 검은색 외투 주머니에서 은색 케이스에 립스틱 1개와 사용되지 않은 콘돔 몇 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는 깨진 타일 조각이 그녀의 옷 속으로 밀어 넣어져 있으며 타일의 한 조각은 칼라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 타일 조각은 시체의 무게를 늘려 물에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끼워 넣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경찰은 시체를 법의학실로 옮겨 상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루 후 법의학 보고서가 형사부서에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목과 가슴에 몇 군데의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손톱뼈는 부러졌고 왼쪽과 오른쪽 갈비뼈는 거의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폐에는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전형적인 근거입니다. 범인은 그녀를 살해할 때 피해자의 가슴 위에 무릎을 꿇고 눌렀습니다. 시체의 부패 정도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약 10일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살인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 경찰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모든 시체 유기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호수 현장 주변의 다른 장소를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가치 있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사건의 첫 번째 현장인지 아니면 시체를 유기한 장소인지 의문이 듭니다. 범인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면 피해자의 손톱뼈가 부러진 것과 갈비뼈가 거의 완전히 부서진 점에서 볼 때 범인은 남성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체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때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은 강간이 목적인 것으로 추측되며 범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다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후 고의로 성폭행과 살인 사건처럼 보이도록 사건 현장을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동기가 재산 강탈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돈이나 어떤 가치 있는 보석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물건들은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이 없었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매우 특별하고 개인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비둘기 타투가 있고 왼쪽 종아리에는 꽃 그림과 함께 랭마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랭마이라는 두 글자가 피해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투를 선택할 때 그 그림이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자를 새길 경우 반드시 그 글자는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이나 연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랭마이는 남성의 이름과는 달리 여성의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두 글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랭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명의 랭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었지만 이들 모두는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나이와 외모가 비교적 일치했지만 확인 연락 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랭마이라는 글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고인의 다리에 새겨진 랭마이라는 문구는 마치 비밀번호처럼 보이며 그 의미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녀의 신원 문제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해당 지역에 많은 공고문을 인쇄하고 붙이는 것 외에도 지역의 모든 문신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신사들은 이 문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다소 못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 문신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문신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부분은 이미 색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이 문신에 사용된 잉크는 오래된 잉크로 꽃과 비둘기 그림 모두 색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신이 최소 10년, 심지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게다가 이 문신은 전문 문신사가 아닌 아마추어가 연습 삼아 새긴 것처럼 보였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가 문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문신사들 덕분에 경찰은 고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즉 2008년 이전에는 라이탄시에서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유명한 문신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법의학자들이 그녀의 외투 주머니에서 립스틱 하나와 몇 개의 콘돔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이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보통 콘돔은 남성이 더 자주 소지하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1, 2개만 소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좋은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5, 6개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같은 크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2가지 종류의 콘돔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서로 다른 사이즈의 5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크기가 있었을까요? 따라서 경찰은 이 여성이 민감한 직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이런 물건을 가지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며 임신 예방과 성병 예방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서 남성의 DNA를 찾을 수 없었는데 아마도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예방 조치 때문일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DNA를 추출하여 국가 DNA 시스템과 대조하기 위해 실험실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서는 며칠이 걸려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현장 주변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흥탄공업단지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개발된 산업단지로 라이탄시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회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와 오락 장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안 상황과 주민등록, 임시거주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임무는 현장 주변의 모든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최근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여 피해자의 특성과 나이에 맞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한 마을에서 조사가 시작된 첫날,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몇몇 주민들은 며칠 전 사건 현장 호수 근처의 콘크리트 도로를 지나갈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숫가에 와서 몇 벌의 옷과 재물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지역 주민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여성의 시체가 방금 발견된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러 왔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상황에 마을 사람들은 매우 주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금속 타악기를 두드리며 경건하게 기도를 외우고 약 30분 정도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무리가 떠났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이 사람들이 피해자의 친척이나 친구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를 지내러 왔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피해자 신원을 찾기 위한 정보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분명 이 무리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경찰은 낯선 사람들의 제사 장소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 지역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현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의 한 지점에서 경찰은 몇 개의 촛불, 약간의 향, 그리고 남은 재물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옷을 태운 후 남은 재와 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꽤 급하게 진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는 아직 완전히 타지 않았고 옷과 재물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재더미에서 몇 조각의 천과 가죽 허리띠가 완전히 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유가족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옷을 태워서 이 물건들을 저승의 고인에게 보내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옷을 태우려면 고인의 무덤에 가서 태워야 하는데 왜 호수 근처에서 태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호수 아래에서 발견된 불행한 여성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옷을 태운 것일까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원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나타난 시점은 시신이 발견된 시간과 매우 일치합니다. 이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피해자의 친척이나 친구라면 그들은 이 여성의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이들 중 많은 가능성이 범인이나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답을 얻으려면 우선 이 제사를 지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제사를 지낸 후 그들은 3대의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조사하고 검문소를 통해 차량을 걸러본 후 현장에서 나가는 3대의 승용차 번호판을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3대의 차량의 주인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이 그룹과 연락하여 호숫가에서의 제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마을에 살고 있으며 정확히 100일 전 그들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 본 결과 할아버지의 운명은 수명이라고 하여 제사장이 가족에게 고인의 100일이 지난 후 시원한 호수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고인을 위해 옷을 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확히 고인의 무덤을 방문하여 제사를 지낸 지 100일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그룹은 사건 현장의 호수를 지나쳤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모르고 그들은 이곳의 공기가 상쾌하고 조용하다는 것만 느껴서 옷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기로 멈췄습니다. 추가 확인 후 이들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수에서의 제사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단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사건은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내 공지사항을 통해 조사를 계속하고
누군가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인식하고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기를 희망해야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이전 공고에서 여성의 모습을 알아보았으며 그 여성의 신원은 노이드 오옌으로 1965년생으로 당시 53세라고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광시성 상림현 출신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공식적인 이름보다 A마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부릅니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따르면 A마이는 여러 해 동안 성매매를 해왔으며 마약 남용 이력이 있고 지역의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소매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에서 이 낯선 여성은 경찰에게 고인의 정보에 대해 확실히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몸에 있는 문신의 특징과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 많은 유의미한 단서를 찾기 위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의 면담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다시 전화를 걸어 신원 보호를 약속하자 결국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증인은 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도 민감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어 경찰을 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A마이와 10년 이상 전에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거의 자매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A마이는 할이보다 거의 20세 정도 더 나이가 많아서 할이는 항상 A마이를 언니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며칠 전 할이는 우연히 경찰의 실종자 수색 공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신들이 매우 익숙했기 때문에 한눈에 A마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할이는 그 문신의 의미도 알고 있었고 A마이가 언제 그 문신을 새겼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이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범죄 직업 외에도 A마이가 많은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그녀는 A마이의 죽음이 이들에 의해 초래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이는 또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면 그들이 보복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도 불법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익명으로 경찰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할이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매우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챗에 공유된 수사 공고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사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경찰이 여전히 피해자의 신원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이는 오랜 친구가 이렇게 끔찍하게 호수에서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의리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러 번 고민한 끝에 할이는 A마이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범인을 찾고 A마이를 위한 정의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고인의 신원 파악이 할이의 등장으로 해결되었고 그녀는 경찰에 많은 가치 있는 단서도 제공했습니다. A마이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조사 후 고객과 지인의 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알리바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결과 가장 의심스러운 두 사람은 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새 남자친구로 남았습니다. 조사 결과 A마이의 전 남자친구 A콩과 새 남자친구 유게모 롱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A마이가 현재 새 남자친구 유게모 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이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들어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경찰이 더 깊이 조사했을 때 A마이의 전 남자친구가 1년 넘게 전에 마약 밀매 및 불법 마약 보관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콩과 2년 형기를 복역하는 동안 A마이는 새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마이는 새 남자친구를 A콩의 소유인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A콩과 질투로 인한 복수 동기가 충분하지만 그는 다른 지방에서 복역 중이기 때문에 라이텐에 와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의심스러운 인물은 A마이의 새 남자친구인 유게모 롱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에모롱과 A마이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마이가 그렇게 오래 실종된 상황에서 에모롱은 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특수부대는 즉시 A콩의 집, 즉 유게모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에모롱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3월 8일 밤 A마이가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모롱은 에이마이가 마약 중독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최근 전 남자친구가 감옥에 간 후 에이마이가 전 남자친구의 오래된 인맥과 연결되어 불법 마약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마이가 갑자기 실종되었을 때 그는 에이마이가 경찰에 붙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루될까 두려워 에이마이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월 8일 밤 이후 에이마이는 어디로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3월 8일 저녁 10시부터 이후 며칠 동안 에이마이의 시신이 발견된 호수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조사했습니다. 나머지 팀은 에이마이의 집 주변을 조사하여 그녀가 집을 떠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실종 기간 동안 주변에서 출입한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일이 넘었을 때 호수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조사한 경찰팀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3월 9일 오전 4시 37분, 한 남성이 검은색 전기 스쿠터를 타고 호수 방향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감시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카메라 위치는 호수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기 스쿠터가 의심스러운 이유는 발판 위치에서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노출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시 비디오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발판 앞쪽에 있는 물체는 모양과 크기 모두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시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촬영 당시가 밤이었고 이미 오전 4시가 넘었지만 날씨가 추워서 아침이 늦게 밝아지기 때문에 촬영된 이미지는 흑백으로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출된 바를 통해 경찰은 80에서 9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시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관찰해보니 그 전기 스쿠터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지나 호수로 갔고 약 15분간 머물렀습니다. 오전 4시 52분에 그 차량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발판 앞에 있는 물체는 사라져 있었고 이는 아주 명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만약 전기 스쿠터의 발판 앞에 있던 물체가 실제로 에이마이의 시신이라면 스쿠터가 호수로 향하는 동안 10분 넘게 걸리면서 시신이 호수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스쿠터를 운전한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스쿠터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고 그가 남자라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시신을 인양한 후 어디로 갔는지 이 과정에서 지역의 카메라를 추적하여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직후 경찰은 다른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전기 스쿠터의 이동 경로를 복원하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이텐 산업단지의 주거지역에서 사라진 후로 행적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에이마이의 거주지 근처의 감시 카메라를 조사하는 다른 경찰 그룹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감시 데이터에서 그들은 에이마이가 실종되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에이마이가 3월 9일 오전 12시 29분에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마이는 어두운 색의 외투를 입고 크림색 타이즈를 착용했으며 검은색 낮은 부츠를 신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에이마이가 감시 카메라에 나타난 후 약 20초가 지나면 반대편에서 오는 전기 스쿠터가 보입니다. 속도가 줄어들면서 에이마이의 위치에 도착하자 정지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이 멈춰서 대화를 나눕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의 몸짓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서로 아는 사람이지 길을 물어보는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약 2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에이마이는 근처의 임대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분 후 에이마이는 다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녀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위치로 가서 그 차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3월 9일 오전 12시 34분에 골목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골목을 떠난 후 두 사람의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에이마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헝텐 산업단지 근처의 호수 지역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행적이 끊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지역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지나서 1시 가까이였고 그 이후로 경찰은 에이마이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4시가 조금 넘어서 전기 스쿠터를 몰던 남자가 에이마이의 시신을 호수 쪽으로 다시 운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왔지만 혼자였습니다. 다음 카메라를 통해 찾은 이미지에서는 이때가 낮이었고 이미지가 매우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각도는 조금 멀어서 그의 뒷모습만 외곽 도시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공공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전기 스쿠터를 타고 있던 남자의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했으며 그가 헝텐 지역의 한 마을로 이동한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가 검문소를 통과할 때 그곳의 감시 카메라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에이마이의 현재 남자친구인 유게모롱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지참하고 3월 9일 아침에 용의자가 갔던 마을을 방문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의자 유게모롱은 1970년 3월 27일 생으로 당시 48세입니다. 그는 헝텐, 라이텐, 콩테 출신입니다. 1996년 3월 26세였던 그는 고해 상해로 인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모롱의 판결은 이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자해와 자기 방어의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18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 유게모롱은 44세로 출소하고 라이텐시에서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 노동일을 하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째에 유게모롱은 헝텐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전기 스쿠터를 여기에 두고 라이텐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범인은 드러났고 그 사람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동거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며 이로 인해 유게모롱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연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무엇이었기에 에모롱이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는가?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즉시 에모롱과 에이마이가 함께 살던 집으로 가서 용의자 유게모롱을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집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이웃에게 물어보니 경찰이 에이마이에 대한 정보를 묻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유게모롱이 급히 이곳을 떠났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경찰은 유게모롱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 공고를 발령했다. 장거리 버스표 조사를 통해 경찰은 용의자가 남닝시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것을 발견했다. 과연 이곳이 그의 도망 여정의 마지막 은신처가 되었을까? 라이텐시 경찰은 남닝시 경찰과 협력하여 유게모롱의 행적을 추적했다. 현지 경찰의 지원으로 2018년 3월 19일 특수작전팀이 용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체포 계획을 세웠다. 그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고 용의자가 은신 중인 지역의 지형이 꽤 복잡했기 때문에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은 다소 어려웠다. 그는 이전에 살인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무사히 체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주변 조사를 통해 경찰은 용의자가 오전 5시 30분에 집을 나서 노동시장으로 출근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거리도 한산하고 사람도 적어 경찰은 다음 날 아침에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체포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경찰은 용의자의 은신처 주변에 평복을 입은 수사관들을 배치하여 밤새 대기한 후 다음 날 아침에 작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20일 아침 에모롱이 나타났다. 이때 그는 숙소에서 20m 정도 나와 한적한 곳에 있었고 즉시 특수경찰팀이 가까이 가서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유게모롱은 에이마이를 살해한 과정에 대해 자백하고 모든 범죄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거의 2년 전 에모롱과 에이마이는 우연히 서로 알게 되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에모롱은 에이마이를 매우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에이마이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당시 유게모롱은 약간 의심이 들어서 그녀를 지켜보게 되었고 그 후 에이마이가 옛 남자친구인 에이콩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이콩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였다. 갑자기 자신이 예비 타이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사랑에 빠져서 마음이나 이성에 따르는 상황이었다. 그 후 유게모롱은 여전히 연애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모롱은 에이마이가 민감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고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 이어지자 에모롱이 질문했을 때 에이마이는 에이콩이 자신을 잘못된 길로 밀어넣었다고 털어놓았고 이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에이콩은 그녀를 중독자로 만들고 그녀를 조종하며 그를 위해 몸을 팔도록 강요했다. 사실 에모롱도 예전에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람을 죽인 혐의로 감옥에 간 적이 있다. 그러나 출소한 후에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나갔다. 4년이 지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항상 외로웠고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유게모롱은 에이마이를 더 사랑하고 더욱 보살펴주고 싶어졌다. 에이마이를 에이콩의 위협과 통제로부터 구해주고 싶었던 에모롱은 에이콩이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밀리에 그를 감시했다. 에이마이의 도움으로 그들은 한동안 익명으로 경찰에 에이콩의 마약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곧이어 에이콩은 경찰에 붙잡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영화 같은 계획을 통해 에이마이는 에이콩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에이콩이 감옥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에모롱은 에이콩의 집으로 이사하여 에이마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에모롱은 에이마이에게 몸을 파는 일을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라고 설득했고 자신도 낮과 밤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미래를 위한 추가 수입을 올렸다. 에모롱이 번 돈은 모두 에이마이에게 주었고 4년 동안 모은 저축 통장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행복하게 함께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에이콩의 형기가 다가오자 에모롱은 에이콩이 출소 후 두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에모롱은 에이마이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하고 함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다. 하지만 에이마이는 에모롱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에모롱은 에이마이가 자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돈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해 에이마이가 에이콩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사는 동안 에모롱은 몇 년간 모은 저축을 모두 에이마이에게 주었고 이는 에이마이가 그의 진심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돈을 다 쓰고 나자 에이마이의 감정도 점차 희미해졌다. 에모롱은 에이마이가 몇 달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몸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그녀는 마약 거래에도 가끔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에모롱은 매우 화가 났지만 에이마이에게 충고할 수도 없었고 더 이상 그녀를 부양할 만한 돈도 많지 않았다. 에이마이는 여러 번 주동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지만 에모롱은 계속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3월 8일 밤 그는 공사장에서 일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에이마이가 임대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에모롱은 에이마이에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었고 에이마이는 놀러 가고 싶다고 대답했지만 에모롱은 그녀가 다시 직업을 구하려고 나간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비록 에모롱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그는 에이마이에게 놀러 가고 싶다면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에이마이는 동의하며 에모롱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집에 가서 돈을 좀 더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도시를 돌아다녔다. 이때 그는 한 친구의 임대집을 지나쳤고 그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모롱에게 열쇠를 빌려준 상태였다. 이 집은 에모롱이 일하는 공사장과 가까워 점심을 쉬기 편리하므로 그는 이곳에서 쉬기로 했다. 집에 들어가자 에이마이는 에모롱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니 약간 빌려달라고 했다. 에모롱은 며칠 후에 월급을 받을 예정이니 그때 돈이 생기면 바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 에모롱은 이곳에서 에이마이와 관계를 갖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에이마이는 단호히 거절하며 주머니에 지퍼를 열어 손을 넣고는 고객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콘돔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몸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에모롱처럼 몇 푼도 안 되는 돈으로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녀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고 가난하다면 주제를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어떤 직업이 고귀하고 어떤 직업이 정직하냐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에이마이가 에모롱에게 불쾌한 말을 하며 헤어지자고 요구한 후 두 사람 간의 언쟁은 점차 몸싸움으로 변했고 격분한 에모롱은 에이마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에이마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에이마이가 숨을 멈춘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사람을 죽이고 18년을 복역한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중범죄 재범으로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그는 에이마이가 그를 따라 이곳의 깊은 밤에 온 것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시체 유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때 이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에모롱은 더 이상 기다리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서둘러 행동에 나섰다.
그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한 후 A마이의 시체를 자루에 넣어 전기 자전거 앞쪽에 두고 호수로 가서 그녀의 시체를 던졌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루가 찢어져 A마이의 발이 드러났고 걸리적거림을 느낀 그는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시체를 던지고 자루만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에모롱은 현장을 정리하고 A마이의 물건을 자루에 넣은 후 RIBI를 만들기 위해 고향으로 서둘러 차를 몰고 갔다. 가는 길에 에모롱은 A마이의 가방을 강해버렸다. 그 당시 에모롱은 매우 두려워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의 집에 계속 있으면 A마이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경찰이 그를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A콩의 집, 즉 A마이와 함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그는 평소처럼 생활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심지어 중년 여성의 다리에 있는 문신을 찾는 경찰의 많은 공고를 보았을 때에도 그는 평소처럼 지내며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A마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정상인 척했다. 경찰이 그에게 소환하러 오자 에모롱은 불안감을 느끼고 급히 도망쳤다. 에모롱이 붙잡힌 후 경찰은 이 소식을 하리에게 전했다. 하리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었고 범인이 붙잡혀 자신의 친한 언니에게 정의를 되찾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피해자의 몸에 있는 문신은 결국 해석되었고 이로써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하리의 기억에 따르면 A마이는 랭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녀의 이름도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녀를 튜마이, 즉 작은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종아리에는 미라는 글자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의미이며 랭이라는 글자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겹겹이 쌓인 파도처럼 이는 아름다움의 겹겹이 쌓인 파도를 의미하거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연상시키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파도와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마이는 꽃 옆에 랭마이라는 두 글자를 추가로 문신했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유에모롱은 고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감정의 갈등으로 큰 충돌과 이루어지지 않은 애정의 얽힘이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이 억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큰 충돌이 발생하고 상대방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둘이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다면 지금 한쪽이 마음이 변하거나 헤어지면 남은 한쪽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몇 번이고 애걸하며 붙잡으려 하고 안 되면 집까지 찾아가 간청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지치고 마음이 괴로워질 때까지 말이죠.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놀던 그룹이 갑자기 갈라지면 배제된 사람은 그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하다가 결국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쫓아갈수록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등을 돌리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무리 쫓아가고 애걸해도 슬픔과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양쪽 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에모롱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꿈은 순간의 분노로 인해 4년의 노력이 사라졌고 심지어 사형이라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인생은 몇몇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닫힌 문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 더욱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사랑에 있어서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속한 것,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더 이상 가치 없는 관계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각자는 특정 시점마다 기준과 기대가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단지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놓아주기를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일종이며 감정은 순간과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위 피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당사자는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저희 영상을 좋아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사건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